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오후 광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1996년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정 출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사당은 전 씨가 광주 시민의 용서를 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5.18 관련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빅딜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3월 임시국회가 오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은 13일 우선 처리할 예정이지만 선거제 개편안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법농단의 키맨 역할을 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다음 공판 이후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의 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뉴스앤뉴스 2부 시작합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에서 광주로 출발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내렸지만 취재기자의 쏟아지는 질문에 곧바로 다시 차량에 탑승해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네, 새벽부터 연희동 자택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도 열었지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연희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출발할 때는 전두환 씨 크게 거동에 불편은 없어 보였는데요. 출발할 때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전두환 씨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이곳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걸어나와 차량에 올랐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전 씨 자택 앞 골목길에서 지지 집회를 벌이면서 혼잡을 빚었는데요. 출발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 한 명이 전 씨가 탄 차량을 가로막는 돌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도 나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구호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 350여 명이 통제에 나서면서 큰 충돌 없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 씨 차량이 떠난 뒤 집회는 끝났는데 철수 과정에서 질문하는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가 승합차 2대를 타고 전 씨가 탄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찰 형사팀과 별개로 평소 전 씨의 경호를 맡은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전 씨를 따라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휴게소에서 차량에 내렸다 다시 타는 일도 있었는데 광주까지 가는 경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호 문제상 전두환 씨가 이동하는 경로는 사전에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한남 나들목을 통해 경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현재는 호남 고속도로를 따라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후 1시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지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갈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전 씨 차량은 조금 전 공주시 탄천휴게소에서 잠시 멈췄지만 곧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은 전 씨 차량을 따라 광주 법원까지 이동하면서 계속 상황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희동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전두환 씨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10달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데요.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 도착에 맞춰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재판이 열릴 광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재판 2시간 반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찰력이 배치가 돼 있고 통제선도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씨가 들어오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통제선이 놔져 있는데요. 이 기자들도 이 통제선을 따라서 이 카메라를 두고 전 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인데요. 이곳에서 이 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 8시 30분쯤에 출발을 했으니까 이 2시쯤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법원 정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정동 현관 바로 앞까지 차로 이동한 뒤에 10여 미터를 걸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전두환 씨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 씨가 법원에 들어오는 길을 따라서 인간띠를 만들고 피켓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 전 씨 아내 이순자 씨가 연희동 자택에서 함께 차를 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순자 씨는 법정 피고인석에도 함께 앉습니다. 재판부가 고령인 전 씨 옆에서 이순자 씨가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건데요. 피고인석에는 또 정주교 변호사도 앉습니다. 이 검사 측에는 광주지검 형사 1부장을 비롯해서 검사 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 쟁점은 뭡니까? 네, 전두환 재판은요, 2017년 4월 이 자신이 낸 회고록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보면은 이 5.18 당시 시민 지도자였던 이 고 조비오 신부를 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이라고 깎아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이 전두환 씨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5.18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해 왔는데 이게 왜곡되고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전 씨 측은 199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와 여러 목격자 진술을 보면 헬기 사격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전 씨는 201호 법정에서 나와서 직원 전용 통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에 탄 뒤에는 법원 정문을 통해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전두환 씨의 법정 출석과 관련해서 정치권도 일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이번 재판이 전두환 씨가 사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의혹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만 좀 결이 다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다소 다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살펴보면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역사 왜곡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5.18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진한 의혹이란 가짜 유공자 의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5.18의 비극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들과 영령에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의 5.18 왜곡대책특별위원회 장정숙 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5.18의 역사에 대해 입을 다물고 남은 삶을 속죄하며 보내야 한다면서 법정도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5월 영령과 국민 앞에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재판부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엄벌하는 것이 시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식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해서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임 전 차장 사건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첫 재판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임종헌 전 차장도 오늘 법원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재판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과는 다르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채 변호인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정에 선 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입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임 전 차장은 간단한 신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대답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은 만 30년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사법농단 진행 과정에서 제 업무로 인한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여론몰이식 침소봉대됐지만 변명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검찰이 단정하듯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일삼는 사법 적폐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공소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공소 사실 유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래 첫 정식 재판은 지난 1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모두 사임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8일에야 추가로 선임돼 재판을 맞은 겁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개입하는 등 30개가 넘는 범죄 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올해 1월에 추가 기소됐고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겹칩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예고편이라는 평가 속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 내릴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양희득입니다. 폭행 시비에서 시작한 클럽 버닝썬 수사가 마약, 경찰 유착에 이어서 가수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경찰은 승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승리 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동안 가수 승리 씨는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말 논란이 불거진 직후 클럽 임원진에서 사퇴했기 때문인데요. 자신은 실질적인 클럽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는데 바로 성매매 알선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업체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이 의혹을 두고 경찰은 그동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볼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승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확보한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사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식 수사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바로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문제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경찰은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해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클럽은 승리 씨가 지난 2015년 성접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장소인데요. 당시 카카오톡 대화에는 승리 씨가 이 클럽 VIP룸을 찾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성접대를 할 만한 여성들을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이 모의한 대화 내용이 실제 성접대로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분석 요원 등이 투입된 배경도 과거 클럽 안 CCTV나 방문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카카오톡 대화방이 참 중요한데 승리 씨 외에 다른 연예인들도 여기에 참여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성접대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 안에는 가수 승리 씨와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다른 연예인들도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활발하게 연예 활동을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최근 이들 가운데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이런 대화가 나온 배경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그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승리 씨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오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승리 씨는 오는 25일 현역 신분으로 군입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2주 뒤인데요. 병역법을 보면 입영 연기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이 집행 중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엔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수사를 군으로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5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경찰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승리 씨 역시 입대 전 다시 한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점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까? 네, 핵심은 실제로 성접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승리 씨가 받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실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접대를 받은 투자자와 해당 여성들이 누구인지 또 그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승리 씨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성접대를 받은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외국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신원 파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찰은 앞서 지역 경찰들이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정황으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인 만큼 승리 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클럽 CCTV 분석과 관계인, 나아가 당사자인 승리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드러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병무청은 지금 전해드린 대로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의 멤버 승리 씨가 오는 25일 현역 입영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빅뱅 승리는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며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역 육군 관계자는 승리가 현역으로 입대한 상태에서 기소가 될 경우 군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5달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3월호에서 수출과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반도체와 석유류 같은 주요 품목의 수출은 물론 설비와 건설 투자의 감소폭이 모두 커지면서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영웅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웅이다. 이자들이 빠져. 네, 오전 서울 연희동을 출발한 전두환 씨. 잠시 뒤면 광주 도착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탄천휴게소에서 잠시 내리기도 했는데요. 취재진이 몰려들자 다시 차에 타고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23년 만에 피고인석에 자리하게 되는 전두환 씨의 재판. 우리 정치사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재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요. 휴게소에서 한번 쉬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시 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좀 빨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좀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 이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대한민국이 관대하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에 특히 내라는 모죄로 죄를 진 사람을 2년 만에 사면복권 시킨다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오점을 남긴 거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일관성 있게 자신들의 이런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법이 얼마나 엄격하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단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단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일단 연희동 자택 앞에서 재판을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건강이 어느 정도 안 좋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취재진을 쭉 둘러보는 모습이라던가 혼자 차에 타는 모습을 보셨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알려진 거와는 달리 상당히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이 부축도 없이 이제 차를 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뭐 이제 연희동 측에서 했던 뭐 본인이 양치한 걸 금방 돌아서면 까먹는다 할 정도의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상당히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그동안 재판을 기피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뭐 전두환 씨의 출두를 보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1995년 12월 달이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이 지금 신군부 세력들의 정권 탄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업적 단죄를 가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 전두환 씨가 그 골목 성명을 내고 난 뒤에 자신의 고향인 합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취재 차량들이 뭐 헬기까지 뜨고 이랬는데 불과 지금 뭐 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다시 또 보고 있는 이러한 이 그 장면을 제가 목도하면서 아, 우리 역사가 아직까지 참 해결하지 못한 부분, 이 그때 당시 제대로 된 그 단죄와 또 이 제대로 된 그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되풀이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역사를 보면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동안 뭐 광주는 멀다, 뭐 독감 때문에 못 간다 이래서 여러 차례 불출석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게 뭐 강제 구인하겠다 법원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얘기가 나온 두 차례나 지금 실은 법정 출두를 거부했는데요.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실은 저렇게 연희동 자택서서부터 실은 수갑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구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은 광주 법원에 도착하면은 그때는 이제 구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광주에서도 아마 수갑은 채우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엄밀하게 따지면 구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보는 잘못된 관용이라는 거예요. 법의 엄격성을 좀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거에서 경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저렇게 내라는 모죄로 해서 된 사람들을 법원 주변에 저렇게 좀 1000여 명을 배치하고 더 나가서 경호까지 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그동안 나왔었던 말들을 보면 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뭐 전두환이를 보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들을 공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저게 아까 탄천역에서 잠시 내렸었던 그 모습이거든요. 취재진들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 얘기를 알아듣고 이제 차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전두환 씨가 지금 뭐 23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섭니다만 오늘 저는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 과연 법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사실 23년 동안 그동안 이 보여온 행태를 본다고 한다면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연령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저는 역사적으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오늘 지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지금 묻는 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간의 이 재판 회피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준 한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전두환 씨가 과연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사과의 말을 전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요.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신들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저는 엉뚱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도 법원의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분명할 겁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의 아주 엉뚱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건 또다시 이제 공분을 사게 되고요. 자기네들은 봐라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을 일컫지 않느냐 바로 물어본 것도 대답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독하고 이건 역사에 대한 왜곡만이 아니라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과의 말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뭐 오히려 반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또 국민적 공분을 자극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화면 왼쪽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취재 차량들이 지금 따라 붙어서 이 경로를 추적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광주 두암 사거리 모습입니다. 이제 광주로 들어오게 되면 이곳을 거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저 광주 두암 사거리에 진입을 하게 되면 법원까지는 대략 한 5, 6분 정도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법원에 도착할 수도 있을 예정이라서 저희가 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준 교수께서는 조금 전에 전두환 씨가 이제 사죄의 말 대신에 이제 국민의 공분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이제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청객이 아니라 바로 옆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석을 허용한 이유가 신뢰관계인의 자격으로 동석을 허용했다고 신뢰관계, 그래요. 신뢰관계인이라고 하니까 아마 뭐 두 사람은 부부니까 뭐 그리고 또 지금 전두환 씨가 상당히 좀 고령의 지금 그 연세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 소위 말 병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아마 해서 이 지금 아마 법원에서는 허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순자 씨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저는 좀 이 무언의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순자 씨가 최근에 상당히 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재판을 과연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신의 남편이 사실은 좀 정신적으로 여러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아마 이 지금 보여줌으로써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뭡니까 자신이 지금 이 5.18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순자 씨, 전두환 씨 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0대 그러니까 노령의 부부가 그 서울서 강주까지 먼 길을 지금 동행해서 간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안 됐다. 좀 짠할 수 있는 이 동정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지금 5.18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있잖아요. 이러한 분이 지금 그 법정에서 같이 앉아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일종의 제2의 골목 설명과 같은 그 무언의 항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두암 사거리까지는 한 20분 정도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까지 하면은 대략 25분 정도면 앞으로 도착할 것 같은데요. 자,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지금 이순자 씨가 동행하는 거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뭐 법원이 오늘 이 부분은 면밀히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사실 골프장 가서 타수도 계산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서요. 회고록이 2017년 4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도 이제 3월인데요. 그러면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뭐 병을 알아가지고 거동이 어렵고 기억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회고록은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회고록을 썼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뭐 고령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변명에 불과하고 꼭 지적하고 싶은 게는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정말 좀 당당했으면 그것이 넘어서서 최소한도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발언을 보면은 뭐 29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한다든지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는 즐기고 돌아다니잖아요. 저게 미국 같았으면요. 지금도 감옥에 있어야 돼요. 한 150년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 지금 모든 언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전두환이 어디에 있나.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할애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행의 원칙이 지켜줘야 되고 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를 노태우를 사면 복권시킬 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저 사람은 국민 통합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그럼 원래 사면 복권 자체도 잘못된 거다라고 할 정도 아니 응징을 보여줘야 된다. 저걸 통해서 앞으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분별하게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5.18 관련 단체들도 이번만큼은 법적 처벌을 해달라 이걸 이제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기로 당시 그러니까 그 강주에서 군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그 회고록을 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탄이다. 그 파람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이유는 이 근거가 나름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일 빌딩에 남아 있는 이 탄원의 흔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아마 헬기에서 발사된 이 그러니까 사격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부가 그 5.18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당시 군의 그 문서라든지 또 군 관련자들의 증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 대사관이 당시 그러니까 본국에 보낸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됐는데 거기를 보면 헬기 사격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지금 보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봤을 때는 전두환 씨의 주장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그 기소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국과수에서도 그렇고 관련한 뭐 증거나 증언들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입증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법조계 전반의 의견인데 전두환 씨가 이걸 알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떠나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일단 거잖아요. 나쁘다는 게 뭐냐면요. 2017년도 4월 달에 회고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수가 2017년 1월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탄원을 보니까 헬기 사격,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에 대한 묻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몰랐다고 하지만은 그렇다면 주변에서도 만류해야죠. 이건 그렇지 않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3개월밖에 차이가 두질 않고 회고록을 발표했다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 부분을 왜곡을 하려고 하는 명백한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하게 뭐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이것은 법적으로 시시비가 가려지겠지만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명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광주지방법원으로 달려가는 전두환 씨의 차량, 지금 고속도로 모습을 저희가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서 지금 화면이 좀 이동하고 있는데 광주지방법원 근처에 지금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12개 중대가 배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대영 신부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절대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두환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항거와 저항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폭력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신 이 39년 동안 그 지금 강주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뭐 플랜카드나 진짜 뭐 피켓 같은 걸로 시위를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서 또 5.18 그 단체에서도 회원들이 강주지방법을 인간띠를 형성을 해서 아마 삥 둘러살 거라고 그래요. 네. 그런 의무를 통해서 일종의 그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강주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전두환 씨의 뻔뻔하고 아주 그 야만스러운 행위와 대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0년 광주의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분들인데 지금 광주 시민들 오늘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을 하게 되면은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해서 법정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오히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뭐 쪽문으로 들어가게끔 뭐 배려를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잉적으로, 물론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얘기하면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의 그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온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역사적 응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삼아야지 그것을 쪽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마 말씀하신 대로 경호상의 문제, 혹시 있을 불상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저 지금 고속도로를 향해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가는 길에도 경찰 차량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부분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내란 업무죄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면은 됐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우는 다 박탈됐습니다만 단 하나 이제 신변 경호 보호 문제는 그대로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연희동 그 자택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그동안 상당히 경비를 강화하고 해왔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왜 이렇게 이 나쁜 그 행위를 비행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느냐 그런 여론이 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경찰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장 이 지금 그 집을 그 경비하고 있는 인력 20%를 빼겠다. 그리고 올해는 전부 다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또 이 그 본인이 나다닐 때의 경호 인력은 50%로 절감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10명의 경호 인력을 5명으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직 대통령 자격에서 어쨌든 지금 그 멀리까지 강주에 가는데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또 상당한 또 이 국민적인 또 뭡니까 일종의 상당히 그 여론의 분열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서대문 경찰서 형사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0명의 형사들이 같이 지금 이동을 하면서 이 경호 요원들과 함께 일종의 경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사마다 취재 차량들이 지금 뒤따라 붙어서 저렇게 차량을 따라가면서 취재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 5분쯤 뒤면은 두암 사거리, 나들목, 광주에 있는 두암 나들목을 경유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법원까지는 대략 5, 6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보다 조금 빨리 법정이 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쪽문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차량이 법정 근처까지 가도 일단 내려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습은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좀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카메라에 잡는다는 것보다도 저 오랜 시간 동안 광주로 내려가면서 최소한도 양심적 인간이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생각을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광주 시민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그 뻔뻔함으로 봐서는 반대로 나올까 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차량 안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취재 차량들이 따라붙는 걸 다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95년도 당시의 생각을 좀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골목 설명 발표하고 바로 합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95년, 바로, 95년 아마 12월 달이죠. 그래서 바로 검찰 수사관들이 따라가서 거기서 바로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고 거기서 바로 다시 서울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 뭐 좀 후일담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화장실도 들리지 않고 그냥 그 왔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지금 23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리고 아마 본인 스스로가 해고록에 대한 내가 그렇게 글 쓰지 말았을 걸 아쉬움과 만약에 한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역사에 본인이 마지막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조비오 신부에 대한 이 사자명예 훼손에 대해서 아마 강주 시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전두환 씨의 구속과 구금보다는 정말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진짜 진정한 반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란다고 한다면 진짜 그 진상에 대한 규명에 자신이 어떤 식으로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사실 발포 책임자도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또 그리고 상당한 또 안매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조차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당시 그 총책임자로서 이제 역사의 화해 그리고 진상 규명에 대한 협조하는 자세 이런 것을 차 안에서 좀 떠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이제 바람이신데 정작 진짜 전두환 씨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뭐 오늘 이 전두환 씨의 광주 행을 보면서 여러 가지 논평들을 내놨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죄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국당도 뭐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세간의 미진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논평이 또 나왔거든요. 세간의 미진한 의혹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진실이 벼랑간 의혹으로 바뀝니까? 진실은 진실인 거예요. 그동안 뭐 수없이 많은 부분 속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거는 조사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고 객관적 사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할 때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신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과 고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저렇게 두리뭉실로 해서 넘어가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5.18 망언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단호하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입장도 발표하고 메시지도 보내는 그런 쪽으로 여야가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두암타운 사거리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5분쯤 뒤면은 법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연희동 자택 출발할 때 보니까 지만원 씨도 거기 있더라고요. 가짜 유공자를 색출하라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지금 보수단체 한 30명 정도 아침에 뭐 집회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전두환 씨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랄까요. 일종의 이제 대국민 사기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좀 일종의 기댈 언덕이 있다. 정치적으로 기댈 언덕이 있다. 바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 좀 뭡니까 이 5.18을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과거의 진정한 반성 모드에서 뭔가 조금 변한 그러한 상황에 아마 일종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두환 씨를 그 단죄했던 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도했던 정당이 당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국당이었고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지금 그 뭡니까 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검찰의 논리를 뒤집고 사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두환 씨가 지금 정치적으로 기대고 있는 모습 정말 안타깝고 정말 유감입니다. 전두환 씨 차량 잠시 뒤면은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화면 오른쪽에 지금 광주지방법원 모습을 그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 오늘 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손팻말 그리고 인간띠 정도의 어떤 평화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경찰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착을 하게 됐을 때 법정 모습은 공개가 안 된다고 해요. 원래 법정 모습은 결국은 이제 판사의 재량.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입장을 할 때 한번 카트가 한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광주지방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인지 예. 아예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뭐 그 재판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상중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법정 안에 들어가서 법정 앞에서 쓰는 부분까지는 저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촬영을 허용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사실 그게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실 역사적인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예.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법정에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절차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법치라는 부분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광주지방법원이 좀 허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문이 아닌 뒤쪽으로 이제 가서 바로 이게 법정동에서 굉장히 가까운 쪽이라서 바로 들어갈 텐데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할까요? 잠시 현장음 좀 올려볼까요? 네, 5.18 이후 민주화 운동 이후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출석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냐? 기자들도 상당히 격앙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지금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요.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혹시나가 역시나다. 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의 행태를 행적을 봤을 때는 은행을 봤을 때는 사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지금 강주에 본인이 사실 집권하는 기간 중에 5번 그 방문했다고 그래요. 뭐 알려져 있다시피 본인이 강주를 방문할 때마다 그때 5.18 유족들을 다 이거 시외곽으로 강제로 뭡니까 이렇게 내보내고 그런 정도의 상당히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그 법원이 그 들어가는 순간에 이 지금 그 기자들의 질문은 사실 국민들이 질문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단 아직까지는 한 차례 또 기회는 남아 있어요. 오늘 법정에서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마지막 일말의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표정을 보면은 무슨 일이지? 약간 방관자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부터 전략이다. 왜냐하면 어리버리하게 해서 내가 여기 왜 왔지라고 하는 식의 모습을 연출시키면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썼었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묵묵부답으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 그저 표정 자체도 아주 엉뚱하게 그런 취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참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리석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창문 안쪽으로 보이는 곳이 법원 2층 모습인데요. 오늘 법정동 202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그 앞쪽의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두환 씨는 잠시 뒤 2시 반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휴게소에서 뭐 식사도 하고 좀 화장실도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차례 시도하려다가 안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서 식사도 아마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상당히 아침 일찍 집을 나섰기 때문에 아마 이 점심을 거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식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용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이 그 연세가 있는 만큼 나름대로 또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나름대로 아마 재판에 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아주 역사의 그 법정에 대한 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이런 전직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뭐 역사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뭐 오늘 뭐 지금 재판부는 사실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정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아마 끌었던 모양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심대하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의 이런 단죄하는 모습을 이 그 역사적 기록에 남김으로써
후세가 얻을 교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재용 교수님, 예전에 군사반란죄로 그 재판정에 섰을 때, 법정에 섰을 때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손잡는 이 손잡는 사진이 있었죠. 나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법정에 어떻게 공개가 됐었던 거니까 아니면은 이 사진이 나중에 취재가 허용이 그러니까 돼서 오프닝 장면은 그러니까 예. 스틸 사진과 그러니까 이 방송 카메라에게 공개가 예. 된 적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 상당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재판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혐의 자체가 내란 업무죄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혐의의 그것도 있고 또 아마 고령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신은 내란 업무죄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금 불구속 상태다.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 정서가 좀 허용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당시하고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광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지방법원이라는 장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단순하게 이걸 자꾸만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 당시에 헬기로 조준 사격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엄청난 지금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진상 규명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진상이 다 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재판부가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광주라는 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그 포용성을 있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교훈을 삼는다는 의미에서도 법정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취재 또 나가서 이런 장면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허용 여부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좀 생각도 재판부도 이런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정 모습 공개 안 한다는 방침이지만 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허용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법정에서 들리는 소식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광주 시민들 이 역사적인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싶은 광주 시민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추첨으로 방청권 추첨을 했었죠. 예, 뭐 추첨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그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차분하게 또 이런 그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권에 당첨됐을 때 또 몇백 분들을 상당히 또 조금 뭡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주의 비극적인 그 사태의 책임자가 현장에 와서 직접 증언한다. 아, 역사의 정의는 어느 정도 실현되구나. 그 현장에서 내가 그 현장을 지켜야 되겠다는 일종의 나름대로 뭐 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이랄까요, 뭐 소명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그런 기쁨을 아마 방청권 당첨됐을 때의 그런 기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 2시 반부터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전두환 씨의 그 사자 명예훼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오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뭐 예측한 대로 아마 엉뚱한 그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전혀 뭐 동문 서답을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병이 깊다는 것으로 피해가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전두환 씨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많은 뭐 성찰과 더불어서 반성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전략인 것이고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정말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광주 시민에게 용서를 빚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좀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좀 이게 기대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까지 뭐 전두환 씨뿐만 아니라 부인 이순자 씨도 남편과 나는 5.18의 억울한 희생자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내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도 해서
사실 국민적 공분을 조금 더 불러일으켰던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법정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은 상당히 오늘 이 재판에 대해서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뭐 증거나 증언들에 있어서 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뭐 국가수의 여러 가지 그 조사 그리고 또 뭐 이 또 당시 그 관계자들의 증언, 그 군관계 문서 그리고 또 미국 대사관의 기밀 보고서 이런 것들로 본다고 한다면 뭐 저는 뭐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저는 앞서 뭐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전두환 씨가 아마 묵비권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재판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지금 이 전두환 씨의 그 재임 당시에 이 공보비서관을 지냈던 민정기 전 비서관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고록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썼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측면이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과거 전두환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장세동 유의 그런 일종의 충성맹세 같은 꼬리 자르기 형태 같은 그러한 또 이 잘못된 행태가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어떤 뭐 판단이 내려질지 오늘 뭐 한 번에 판단이 내려지진 않겠죠. 그렇죠. 예, 재판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늘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앞으로 이후 재판이 계속 되면은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법원의 이제 판단이겠죠. 어느 정도 충분하게 1차 지금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충분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불러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자기가 그 재판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법원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판단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오전 8시 반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생각보다 일찍 지금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씨 그리고 부인 이순자 씨가 도착한 모습을 조금까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화면 오른쪽 광주지방법원 지금 2층 모습입니다. 오늘 201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그 같은 측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두환 씨가 법원에 도착할 때 모습 지금 화면 왼쪽으로 계속 보고 계신데요. 이때 기자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헬기 사격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고 기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격앙된 그 목소리로 질문이 이어졌는데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두환 씨,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직 국가원수라는 오명이 채 씻기기도 전에 이렇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그간의 과정 차현주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씨.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으로 묘사하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는 증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매도한 바 있죠. 지금껏 전 씨는 알츠하이머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2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씨는 골프를 치고 타수까지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서 공분을 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23년 전 전두환 씨는 1심 법정에서 내란 목적 살인 등 13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죠. 당시에도 법정에 세우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5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 씨는 수사를 거부하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여전히 반성은 없었고 5.18 피해 유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된다.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부인 이순자 씨 역시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국민송을 뒤집어 놨었죠. 부인과 함께 광주의 재판정에 서게 된 전 씨. 광주 시민은 무고한 희생에 대한 전 씨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었던 발언까지 들어봤었는데요. 이 중간에 나왔었던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 이유를 정말 본인은 모르는 걸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망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잘못된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당해보라고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역사적으로 반성하지 않죠? 국민들 앞에 왜 대국민 사과하지 않죠? 왜 진정한 반성의 기초에서 역사적 하의 손짓을 내미지 않을까요? 이렇게 왜 언제까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마지막 기회 이게 꼭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예. 지금 재판 전까지 전두환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지금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식사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후에 2시 반에 재판이 속개가 되고요. 12개 중대 1000여 명이 지금 배치가 된 이런 상황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앞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 저희가 지금 현장에 그 광주지방법원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명예훼손 재판은 2시 반, 잠시 뒤 2시 반에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씨가 법원에 도착한 모습을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자, 현장 분위기 어떤지 광주의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범환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 조금 전 12시 34분쯤에 이곳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는데요. 연희동 집을 8시 32분쯤에 출발했으니까 4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씨는 애초에 휴게소에서 들러서 점심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취재진이 따라붙으면서 이를 빼고 곧바로 왔습니다. 전 씨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인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면은 전 씨가 타고 온 에쿠스 차량이 보이실 텐데요. 전 씨는 차량에서 내려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30걸음 정도를 걸어서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은 현재 특별 증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전 씨는 이곳에서 대기하면서 점심을 시켜 먹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 증인 대기실은 7,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꼭 한 번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혐의 사실을 알리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지 10달 만에 비로소 전 씨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재판은 진술 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발표 그리고 피고인 측 진술 등 보통 형사재판의 경우로 보면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전 씨는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전 씨는 2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독감에 걸려서 외출 자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재판에는 못 나온다면서 정작 골프는 친 것으로 보도되면서 공부를 샀는데요. 진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씨는 지난 1996년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사형이 선고된 뒤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나란히 법정에 앉을 예정입니다. 예. 자, 전 씨의 혐의가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네,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 씨가 회고록을 냈는데요. 당시 회고록에서 전 씨는
5.18 때 헬기 기총소사를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신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대부 같은 인물입니다. 결국 조 신부의 조카가 전 씨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볼 때 당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 씨가 거짓말을 하면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에 전 씨가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까지 겹치면서 이 전시 재판에 대한 광주시민 관심 어느 때보다 높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재판을 바라보는 광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광주 시민은 진즉 재판에 전 씨가 나왔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곳 법원 주변에서는 피켓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신군부가 지난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발령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곧바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5.18이 촉발됐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국민이 서울의 봄으로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전남대학생들의 봉기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이후 계엄군의 발포로 무고한 광주 시민이 쓰러지면서 광주 시민은 일제히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당시에 광주 시민은 학살 원흉 전두환을 더 처단하자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전 씨가 광주 그것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5.18 단체 등은 성숙한 자세로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정 주변에서는 지금 여전히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김봉환입니다. 네, 특별한 불상사 없이 지금 광주 시민들 굉장히 차분하게 손팻말을 들고 사죄하라 이런 손팻말을 들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 그 분위기까지가 저희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전두환 씨를 바라보는 관련 단체들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번만큼은 처벌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허위사실 적시 부분은 아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39년 전의 과거를 이제 그에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상태에서 또다시 생채기를 건들면서 국민통합을 현저하게 저해야 하는 중대한 역사 왜곡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명예훼손을 하셨다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되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 사례도 명예훼손죄였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현호 전 경찰청장의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면서 이번에도 또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요. 그 조비오 신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사제를 갖고 있는 분이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얘기하는 사제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거는 명백한 사실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증언을 했는데요. 그거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조현호 경찰청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해서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건도 역시 실형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견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 다만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고령과 그리고 아마 건강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반드시 실형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그런 망언을 할 정도고 그리고 지금 또 이 전두환 씨 본인이 그 당시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북한군 난파와 관련된 그리고 5.18의 그런 진실을 왜곡하려는 그런 이 사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세기를 박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당연히 실형이 선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단죄가 이루어져야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북한군 개입설이 지금도 나오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김영준 교수님도 응징과 제가 처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단죄를 해야지만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행법에서 심판을 한 다음에 뭐 나이가 많아서 그냥 뭐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한번 건강검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치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자신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는지는 결국은 교도소 내에서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왜 제가 이 말씀을 야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아주 엄하게 다스린다는 하나의 시금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 문제 핑계 대면서 골프를 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를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면제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앞으로 북한군 개입설 같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그러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다 고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다 풀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한국당 내에서 5.18 망원 의원들 3명에 대해서 지금 징계가 아직 계속 지지부진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 전에 징계가 일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징계 그 결의가 됐습니다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완전히 유야무야됐어요. 그러니까 당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총회도 열리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김진태, 김술래 의원에 대한 또 징계 여부가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당 윤리위원장이 지금 사퇴했다는 그 핑계로 지금 미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 망언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의원, 다른 건으로 지금 윤리에 지금 해부되어 있는 의원들 같이 하자. 일종의 지금 말 그대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전두환 씨에 대한 그 실정 법을 어긴 데 대해서는 실형 선고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그런 안이한 분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리위에 회부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하다 보면 이거 언제 징계를 합니까? 18건 정도를 동시에 같이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제 보면은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판결을 내려지면 그것을 다시 또 윤리 전체회로 가는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사안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5.18 망언이라든지 아니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것을 지금은 뭐 4월 7일까지 이 판결을 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단 한두 차례 정도 자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징계라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를 빨리 해체시켜버리고 국회의장 산하에 윤리위원을 만들어서 그 윤리원의 구성원을 3분의 2 이상을 외부 요인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거는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초강도의 윤리원을 구성해야 된다. 윤리원 구성 자체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징계를 하라는 거는 이거는 나무에 가서 고기를 생선을 구하는 것 같은 이게 연목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단 제도 자체도 다시 이게 조금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말 진정성을 보이려고 한다면 징계와 더불어서 이 구조 자체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용단이 내려져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그 한국당에서는 북한군 개입설하고 좀 거리를 두는 의원들이 많은데 가짜 유공자를 좀
관련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참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보수가 가장 지향하는 가치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확립이에요. 법치 확립. 법치를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유공자와 관련된 명단이 발표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하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놈의 법치를 지키고 더 나가서 새로운 걸 만들어나겠다. 그 자체 자기 부정이 된단 말이에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부정하면서까지 가져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뭔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딴 것도 아니고 법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신중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분을 조금 지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잠시 뒤 2시 반,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발언들이 전두환 씨 입을 통해서 또 흘러나오게 될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이 소식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데드크로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사실 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데드크로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 1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한 9주 전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때도 잠시 한 번이 그러니까 또 이 데드크로스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이 지지율 추이 자체가 사실 지금 조금 지금 하향세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마 그 이후로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그 결렬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북한의 지금 미사일 시험장의 복구 움직임 그런 그 부분들도 있고 또 민생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그 대책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홀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한 컨벤션 효과 그리고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림으로써 일종의 샤이 보수들의 재결집하는 현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현재 이 지지율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12월 24일 날서부터 26일까지 한 12월 4주째 데드클로스가 있었어요. 제가 YTN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추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TBS 거는 삭제한 상태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9주 만에 다시 데드클로스가 일어났는데 그때 데드클로스가 일어났을 때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가장 큰 유사한 거는 뭐냐면 50대와 중도에서 굉장한 이탈이 일어났을 때에 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 9주 전에도 보면은 이 50대에서 무려 부정이 57.1%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 발표한 것도 보면은 이게 55.1%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죠. 더 중요한 거는 중도에서 지난 9주 전에도 부정이 52.4였었는데 이번에도 이 부정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52.1%로 하나 더 아주 굉장히 이 정부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말이죠. 학생층에서 오히려 긍정은 34.7인데 부정이 53.7%로 너무나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대. 아니 학생층에서. 그보다 더 내려간. 더 훨씬 내려간 거죠. 학생층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이게 골든크로스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 이번에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PK가 선방이 됐었는데 이번 주는 PK 조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PK 50대 그리고 학생층, 중도 이 4대 계층에서의 엄청난 이 격차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특히 학생이라든지 20대 같은 경우는 이 일자리 문제들 포함해서 민생과 관련된 문제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요? 자꾸만 정치적인 쟁점 문제, 선거제도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문제, 우리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또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민생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으면 네. 이 데드클로에서 골든크로스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 추임을 조금 그렇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이끈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북미 간 회담에 결렬되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 20대도 그렇지만 학생층에서 네네. 빠지는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었는데 이런 그 생활에 닿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영향이 있다고 특히 보십니까? 이제 최근의 여론의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나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예. 그리고 20대에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생활 정치에 대한 필요성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지가 좀 올라갔다고 자만하고 자꾸만 이 문제를 민생과 멀어진 하나의 대립적 구두, 여당과의 투쟁 정도만 예. 가져간다면 언제든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생이 결국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쨌든 좀 보면 정당 지지율 좀 그래프가 있으면 주시면 한국당 지지율은 30%를 오랜만에 넘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 대표가 된 황교안 당 대표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신상품이잖아요. 신상품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반사적으로 일종의 그 사이 보수들이 좀 재집결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있는데. 사실 5.18 이게 좀 올라가는 추세에서 5.18 망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측면인데 그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오늘 그 지지율에서 저는 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지금 부산 경남에서 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건으로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4월 3일 날 지금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 두 곳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이 다 경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남은 그동안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는 경남에서 거의 이 지금 그 진보 쪽으로 완전히 다 넘어왔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이것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수습할 것인가에 고민이 아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그동안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다가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쁜 징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이 민주연구원장을 맡는다는 거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다는 거는 대통령 직할 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정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좀 역동성 있게 가져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장관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 그리고 뭐 양정철 전 측근들 그리고 뭐 백원우 지금 비서관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뭐 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개 청와대 참모진들도 이렇게 다 당에서 되면은 핵심 역할을. 당이 지금도 오늘 조사에서 약 한 1.1% 떨어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PK 지역이요. 이번에는 TK 지역보다도 한국당 지지가 더 높습니다. 사실상 7%. 다만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일주일마다 PK 지역은 자꾸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PK 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고 50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꾸만 지지율 격차가 오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민주당이 개혁정당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자꾸만 이것을 그냥 뭐 야권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낮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너무 생활과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치가 좀 너무 좀 아니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이라든지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는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거기다 좀 줬으면 좋겠다는 민생의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네네. 둬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뭐 양정철 전 비서관, 내가 당에 복귀하면 이제 친문일색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비주류를 챙길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친문의 복귀가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여론조사,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나오세요. 5.18 민주당에게 사과하시면 오늘 어떤 마음 가지셨어요?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네, 전두환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자택을 나서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광주로 떠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했지만 혼자 차량에 올라탈 정도로 거동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출발 예정 시간인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에 대문이 열립니다. 전두환 씨가 오랜만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전 씨. 입장 표명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차량에 올라탔고 부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습니다. 자택 주변엔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경찰은 6개 중대 350명을 배치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전두환 씨 지지자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전 씨가 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 차량은 경호 요원과 추가 배치된 경찰 형사팀이 에스코트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시내 교통 통제는 없었습니다. 방송사들은 헬기까지 동원해 전 씨의 이동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군사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39년 동안의 악연을 이성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광주 시민이 총칼에 학살된 뒤 불과 넉 달 뒤 전두환 씨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첫 방문지로 광주 옛 전남도청 청사를 골랐습니다. 전 씨는 이 지역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다른 지역보다 더 모범이 되라며 5.18의 책임을 광주 시민에게 돌렸습니다. 2달 뒤에는 5.18 당시 살상과 암매장이 자행된 장소로 지목된 옛 광주 교도소를 찾아 경력금까지 전달했습니다. 전 씨는 그 뒤에도 재임 기간 내내 광주를 찾아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광주와 광주 시민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지난 1982년 전남 담양군 성산마을에 세운 민박 기념비는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부서진 뒤 망월동 묘지 앞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은 방문자들이 비석을 밟으며 희생된 영령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와의 악연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대하여 5.18 민주 유공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말미암은 전 씨와 광주의 악연은 39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전두환 씨가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996년 내란죄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입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반성 없는 태도로 비난을 자초하다 23년 만에 피고인석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6년 전두환 씨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모두 13개 혐의에 달합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듬해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0여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뒤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속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전 씨는 이후에도 5.18 피해 유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5.18 민족 유공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전두환 씨는 앞서 예정됐던 두 차례 공판 기일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압박감을 느낀 전 대통령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동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그거에 우리 마누라한테도 내가 이제 공장 못하고. 그래 아주 요새는 여자가 안 봐가지고 힘이 집에서 힘이 세니까. 지금 저 땅사는 그 전에 쓰던 데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쓰던 데서 이제 그 총선 전에 천막으로 옮겼어요. 한강 뭐 천막으로 옮겼다고? 예, 옮겼다가 예. 이제 지난 그게 몇 월인가 9월에 영창동 강서구에 예. 강수 강남입니까? 나는 찍지 말고 밖에 다 나가고 우리 돈 실업자지 국회의원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있어 돈이 있어 국회의원 알아서 하시겠지만 서로 한편씩 싸우면 안 되지. 같은 집안끼리 싸우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덜 추워지지 않는 얘기가 덜 추워져 그래. 특히 이번에 그 납치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다 석방돼서 참 그래 잘 해결돼서 정부에서는 잘했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난 특수 훈련도 받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가면은 생활하는데 좀 나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전부 빨리 풀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비서가 야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이고 도토란 줄 알고 인마디 도토란 줄 알고 인마디 우리 비서들이 말이야. 네. 전두환 전 대통령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오늘 재판을 받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고 조금 뒤 2시 전후면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조성호, 김대근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에는 도착을 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그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은 이런 상황 저희가 화면으로 이제 볼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1시간쯤 일찍 이제 법원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지금
전두환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각이 1시 20분쯤이니까요. 예. 재판 시작까지는 1시간 10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재판이 열리는 곳이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입니다. 네. 이 법정에 딸려 있는 증인 지원실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3평 남짓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평소에 재판에 나온 성폭력 피해자 등이 이제 대기를 하는 공간인데요. 예. 근데 이곳에는 한 7,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소파와 테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점심 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마 아까 탄천휴게소죠. 네네. 탄천휴게소에서 잠시 먹을 것도 먹고 잠깐 쉬어가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기자들 질문하니까 바로 듣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현장 상황을 보니까 저희 취재진이 따라 붙었는데 예. 그걸 보고 좀 당황한 눈치도 보였고요. 바로 다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기자들은 그 전두환 씨가 뭐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증상이 심각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심경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희 취재 기자도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죠. 질문했지만 예.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때도 아무 말이 없었고 예. 이 휴게소에서도 도망치듯이 또 빠르게 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말을 또 막말을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 그게 궁금했는데 결국 듣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표정으로만 보면 사실 연희동 자택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요. 쭉 이제 뭐 취재진이나 경찰들이 배치된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눈빛을 봐서도 그렇고요. 아까 기자들이 그 휴게소에서 질의를 할 때 다 알아듣는 이런 표정 같았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하고 2, 3분 전에 얘기도 기억을 못한다. 하루에 네. 양치질을 뭐 10번 이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동반으로 골프를 쳤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면서 아니 알츠하이머인데 웬 골프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 출석을 할 때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상황을 다 판단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현장 취재 기자들이랑 계속 대화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좀 뭐 자세히 물어본 게 있습니까? 뭐 대화를 물어봤더니 어떤 반응이 있더라 이런 거 좀 들은 건 없습니까? 일단은 아까 그 탄천 휴게소에서 이제 언론이 따라붙었을 때 그 조성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심경이 어떠냐 이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워낙 그 경비가 삼엄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고 그 차 안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그 연희동 그 자택을 출발할 때 기자들이 전두환 씨나 이순자 씨에게 직접 뭐 질문을 할 그런 겨를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또 보수단체 회원들이 뭐 5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만원 씨도 또 나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일부 기자들이 전두환 씨를 아직도 영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가 그 물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회원들한테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그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후 좀 살펴보죠. 지금 2시 반에 일단 재판이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의 장동혁 부장판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그 재판장에 사실은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출석을 하다가 법원에서 이제 강제로 끌어내겠다 하니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구인장 집행은 있었습니까? 구인장이 발부가 됐어요. 지난 1월 7일 날이 이전에 이제 재판이 열리기로 예정됐던 날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 해서 구인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네, 오늘 일단 법원에서 도착한 순간에 구인장을 집행할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검찰과 경찰이 합의하고 법원과 상의한 끝에 오늘 그 구인장은 별도로 집행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희동 자택에서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도 집행이 안 됐고 이건 뭐 고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든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구인장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를 따져보면 될 텐데요. 재판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게 이 일종의 구속영장인 구인장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구인장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집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검찰과 경찰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기자들이 뭐 질문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휴게소에서 있었던 상황이고 12시 반쯤에 광주지법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기자들이 또 큰 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굉장히 감정이 격양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그 5.18 관련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 그 사태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전두환 씨가 들어갈 때 뭐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큰 소리로 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의 반응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버럭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저는 아까 들어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래?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기자들이 전한 그런 현장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뭐 사과를 한다거나 의견을 밝힐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군요. 예, 그렇죠. 그동안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 시민들이 희생당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반성이나 희생이 없다. 이것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것도 그 본인의 회고록에서 그 헬기를 이용한 사격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사실 이 회고록에서 오늘 재판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회고록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북한군 개입설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지만원 씨가 또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본인은 뭐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회고록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이게 북한군이 개입했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이 출판이나 또 배포가 금지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과거에 대한 뭐 반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오늘 연희동 자택을 보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골목 성명이라고 하죠. 지난 그렇죠. 95년도에 군사반란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을 때 검찰에 출석을 안 하고 골목 설명을 발표를 했었죠. 그 당시에 원래 본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2.12 그 쿠데타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을 학살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그 당시 했던 얘기가 바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고 이게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꾸준히 지켜봤던 그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이번에도 이런 뭐 입장이 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거 왜 이래 이런 그런 식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봤을 때 오늘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간접적인 사과라도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김대근 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법조 기자들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이 부분도 역시 전 씨가 출석하는 태도라든가 표정 같은 걸 보고 저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런 모습들로 볼 때는 아까 보면은 그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좀 이렇게 밀치는 몸싸움하는 것 같은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 걸 볼 때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혐의에 대해 시인하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재판 쟁점이 뭐냐라는 게 제일 핵심일 텐데요. 그렇죠. 혐의점도 좀 짚어주시죠. 회고록이 이제 촉발한 내용이 맞습니다. 당시 이제 앞서 김대근 기자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건데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지금 일단 재판 과정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거죠? 일단 그 재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재판을 아예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씨가 출석을 해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뭐 이런 기초적인 절차조차 전혀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사실상 처음 출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광주 5월 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그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짚어보면 사실 광주에서 그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두환 씨 측에서는 재판 그 관할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광주 그렇죠. 광주 고법에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도 요청을 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법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때도 전두환 씨 측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하다. 그래서 출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 또 얘기했던 게 바로 독감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서 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법에서는 이제 부인장을 발부해서 이제 강제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두환 씨 측에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그 광주 지법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게 된 겁니다. 5.18이 발생한 지 39년 만에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 지금 광주 시민들 상당히 성숙한 그 시민의식으로 오늘 불상사가 없도록 평화 시위를 준비하겠다. 자,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장에서도 보면은 경찰 대비 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크게 불상사는 없이 지금 그런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준비됐던 경찰 병력이 1,000명에 이르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오후 1시쯤부터 그 광주 시민들이 또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이제 손팻말을 들고 법원을 이렇게 빙 두르는 인간 띄익기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30분가량 먼저 전 씨가 이제 법원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계획이 좀 틀어지긴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 재판 자체가 또 전 씨가 출석하는 과정이 분노는 사오르지만 이 재판 자체가 광주의 진실을 가리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으로 광주 시민들은 좀 차분하게 좀 격렬한 대응은 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제 변호를 받게 되는 변호사는 지금 누구죠? 네, 그 전두환 씨랑 굉장히 인연이 오래된 변호사인데요. 정주교 변호사라고 합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 대표기도 하고요. 예전 기사를 보면 지난 2013년도에 전두환 씨가 자기 재산이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검찰에서 추징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요. 검찰이 처음 재산 환수에 나섰던 지난 2003년에도 법률 대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이순자 씨가 동행을 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간에서는 전두환 씨 측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재판정에서 그 뭐 전두환 씨와 그리고 이순자 씨 그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상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가 이전에도 뭐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고 의사 전달이나 아니면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받아들인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그 재판에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아마도 뭐 전두환 씨의 얘기를 이순자 여사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듣고 전달해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갑갑한 부분이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재판 상황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오늘은 그 사진 촬영이나 뭐 카메라 그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기자들 또 들어가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도 방 참고 받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전에 그 시민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또 기자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들이 또 현장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영상이나 화면을 통해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까 그 이전 시간대에도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96년도에 12.12 그 쿠데타와 그리고 5.18 내란 그 살인 그리고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둘이 나란히 서서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손을 좀 잡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과정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는데 그 이유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전 씨가 신변보호 지정 대상자인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재판이 사실 여러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광주 시민에 대해서 감정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망언이라는 부분들도 계속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이순자 씨가 한 망언이 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에 보수 성향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조금 전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80년대 일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코미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재판을 놓고 보는 거는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원이 전두환 씨한테 증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걸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의무인 재판 출석에 응해서 법원 판단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두환 씨의 그 망언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저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2008년도 총선 당시에 이제 투표하고 나와서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그 장면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들 앞에 두고 했던 말이 요즘 기자들은 자기를 삐뚤게 찍는다 이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제 시민들을 대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당하지 않아놓고 본인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었죠. 저기 지금 저희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창문 밖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초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광주에서는 민심이 저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라는 그런 피켓을 든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두환 씨가 본인의 회고록에서 했던 얘기가 또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광주 사태란 표현을 썼고요. 일단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에 대한 그런 게릴라 작전이었다, 대게릴라 작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탈북자 가운데 광주 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던 무장 혁명 세력과 맞섰던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그 공청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2월 8일에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그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이 자리에 그 참석했던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두환이 영웅이다.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쿠데타 손에 넘어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후에 5월 단체들이 국회 앞으로 찾아와서 집회를 하고 비판하고 국회 지도부들을 만나고 항의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있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그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회고록에다가 쓰고요. 지금 회고록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씨가 꾸준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그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나와서도 이 얘기를 물론 함과 동시에 또 유공자 명단 공개라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5.18을 비난하고 있는 단체들, 보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시 지지자들이라고 제가 칭하기가 옳을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오전 7시 반부터 전시 자택 앞에 몰려가지고 이제 전시에 가는 길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약간 거친 몸싸움 같은 게 일기도 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고사리 손으로 손을 흔들면서 자, 이 얼마나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게 많겠습니까? 어린 초등학생들이지만.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그 지금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고 있는 얘기가
광수라는 말을 씁니다. 네. 광수, 이게 마치 사람 이름처럼 들리는데 탈북광수. 예, 광주에 투입됐던 북한 특수군을 본인이 이렇게 뭐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광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들을 갖고 이 사람들이 광수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목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광주의 시민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근데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런 주장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북한군 개입설 등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한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형사 사건이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죄 판결이 난 게 2건이었어요.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난 게 1건. 이게 본인이 주장하는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북한군 투입설을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게 아니고요. 다만 이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그 투입설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군 투입설 자체가 맞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건은 지금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사배상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이 배상 판결이 났고 한 건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북한군 개입설이 기정 사실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역사적인 그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요. 조성호 기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비추고 있는 저곳이 지금 광주지방법원 2층 모습인가요? 네, 2층 복도를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일 오른편에 있는 곳이 지금 화면 끝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끝에 보이는 곳이 201호 형사대법정입니다. 클로즈업하고 있는 이 법정에서 이곳이 이제 그 맞은편에 아까 아이들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곳이 초등학교입니다. 그쪽 편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바로 있습니다. 보이는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곳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법원 안에서 좀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정에 그 들어온 방청권을 뽑은 그 일반 지금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정정하자면은 이게 지금 비공개 재판은 아니고요. 재판은 형사 재판은 모든 재판이 공개 재판은 원칙이고 언론에만 공개가 되지 않는 것뿐이지 103명이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방청을 합니다. 근데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비리나 이런 거랑 다르게 광주 항쟁의 진실을 둘러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법원 판단에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법원 내부랑 법정 내부는 촬영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증인 지원실이라는 곳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법정으로 바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저 화면으로는 저희가 전 씨가 들어가는 모습을 잡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 저쪽 문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지 나올 때는 이제 정문 쪽으로 나오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법정 내 분위기는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가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이런 일반 시민들이 65분이 들어가 계시니까요. 일단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격앙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시민들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뭐 SNS 같은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재판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김대근 기자 좀 나눠봤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광주의 반응도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재판에 광주 시민들은 어떤 말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전두환 씨는 또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말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 오늘 뭐 재판 결과나 재판정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속보로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성호, 김대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후 들면서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구름은 오후 늦게 상층 한기와 만나면서 불안정이 점점 심해지겠고요. 따라서 이 비구름 덕분에 오후 한때 서쪽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비의 지속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겠는데요. 비의 지속 시간은 2시간 내외로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서 비의 양은 전반적으로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현재 중부 일부 지역으로만 농도가 다소 높은데요. 낮 동안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대기질은 더 나아지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 광주는 12도, 부산은 16도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에, 금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요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강원 동해안 쪽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는데요.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전두환 씨 재판 관련 속보는 이어지는 2시 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